와,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네. 보통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주말 가격을 확인하신다면은 아실 텐데 주말에는 일요일에는 보통 잠잠했습니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전통 금융시장이 어쨌든 훨씬 더 큰 자금들이 운용되고 있고 거래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결정되는 어떤 마켓의 어떤 흐름들이 크립토 마켓에 실제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은 금융시장 전통 금융시장에서 보이는 어떤 움직임들, 뭐 매크로 이슈라든지 뭐 어떤 이벤트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움직이고 일요일에는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대체로 가격은 좀 변동성이 되게 적거나 뭐 움직이더라도 아주 좀 제한적인 움직임인데 지금처럼 일요일 주말 사이에 이렇게 뭐 몇 프로가 올라 버린다. 그리고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몇십 프로씩 오른 종목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크립토 시장 내부에 에너지가 돌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요. 그 수목튜브에서 예. 비트코인의 위상이 리레이팅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게 또 같이 연관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연관이 큽니다. 비트코인이 리레이팅 됐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던 이유는 네.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바라보는 비트코인이 이런 정도의 밸류였는데 요 정도로 바뀌었다. 예, 레이팅이라는 게 이제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예,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게 됐다는 얘기죠. 다시 평가하는 예, 거죠. 그 원인은 당연히 감을 잡으시겠지만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에서 지금 상원은 결정이 다 난 것 같고요. 하원은 뭐 좀 일부 남은 것 같은데 사실상 공화당이 상하원 의회를 다 지금 장악을 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입을 해버렸네요, 그냥. 예, 소위 뭐 레드 수입이라고 하나요? 레드 수입, 네. 예, 뭐 그렇게 지금 된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내걸었던 뭐 자칭 크립토 프레지던트 아닙니까, 그죠? 크립토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기대감 네. 이게 반영이 된다고 봐요. 와. 근데 그게 단순한 기대감이라기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도자 그룹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죠. 즉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비트코인을 대하는 방식이 이제부터 바뀔 거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한테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리레이팅인 거죠. 비트코인은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언급되는 수준은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이제 사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매일 하나씩 사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 사는 거 욕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빠져가지고 뭐 욕 많이 먹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엘살바도르 가서 과거로 돌아가면은 뭐 사겠냐 하면 뭐 미국 주식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90%가 비트코인 얘기한대요. 국민들이요? 예, 국민들이. 그만큼 국민들이 이해도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구나. 예. 젊은 대통령이 완전히 국가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비트코인 하면 국가 하면 이제 엘살바도르, 그 다음에 뭐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부탄이라는 나라가 또 좀 많이 샀었어요. 10,000개 이상 샀거든요. 와, 진짜요? 장난 아니죠. 엘살바도르보다 더 많아요. 대단해요. 부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굉장히 젊은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유학하고 오신 그런 젊은 분이 지금 국왕인 걸로 알고 있고, 국왕인가 대통령인가 하여튼 그 국가 리더이시고 젊은 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작은 국가들 중에 엘살바도르처럼 우리는 그냥 아예 법정화폐를 하겠다, 아니면 부탄은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대규모로 국가에서 산다거나 이런 움직임들은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G20 국가, 소위 말해 이제 뭐 선진국들이죠. 그런 국가들은 이상하리 많지. 서로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자고 한 것처럼 대통령이 비트코인 입에 올린 적도 없고요. 트럼프 말고는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입에 올린 적은 없어요. 지금 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러네요, 진짜. 예,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중앙은행장이라든지 뭐 재무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두 번 언급한 적은 있더라도 최고 지도자가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트럼프거든요. 근데 트럼프도 과거에는 부정적인 관점이었다가 달러가 더 중요하고 훨씬 비트코인은 뭐 아무도 아니다. 달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예전에 재임 기간 때
그렇게 얘기하던 분이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좀 공부를 하신 건지 비트코인에 관한 관점이 많이 바뀌신 상태에서 자칭 크립토 대통령이라는 걸 칭하고 지금 등장을 하신 거죠. 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에게 크립토에 친화적이냐 반친화적이냐 반크립토냐라고 했을 때 친화적인 의원들이 3분의 2가 이번에 돼버렸어요. 진짜요? 장난 상원 아니에요. 하원이요? 상원 하원 다 3분의 2. 3분의 2 정도씩.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은 정말로 리레이팅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불과 몇 달 전에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내쉬빌에서 몇 달 전에 그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 액트라는 걸 발의하겠다고 그 공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향후 5년에 걸쳐서 비트코인 100만 개를 국가에서 사자. 그리고 그것을 현재 우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문제, 바로 국가 부채 문제, 이것을 비트코인으로 해결하자.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법안을 갖다가 이제 공개를 하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상하원 의원의 이 구조라면은 뭐 그 법안이든 어떤 우호적인 법안이든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 100만 개 이거 사자고 했을 때 네. 이거 되게 허황된 주장이고 경제학자들이 막 비웃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선언적으로 느꼈죠, 솔직히. 네, 그냥 한번 질러보는 것처럼. 어. 그러나 이제 그게 실제로 구현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이제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분위기가 확 대통령이 바뀌는 트럼프고 상원 하원에 정당을 떠나가지고 좀 그 크립토 친화적인 분들이 3분의 2고 또 굳이 당을 나누자면은 공화당이 또 다 과반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환경은 없다. 놀랍죠. 예. 그래서 저는 리레이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사이클을 얘기는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사이클은 네 번째 반감기 지나고 지금 6개월 지난 시점이라서 지금부터 시장이 강해질 것이다라는 기대는 이미 좀 형성돼 있긴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 리레이팅이란 표현은 크립토 시장 내부에 있는 사이클 문제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을 주요 선진국들이 대하는 방식이 많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비트코인 ETF조차도 맞아요. 미국에 있는 것도 투자를 못하고 한국에서 못 만들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것도 투자를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길게 보더라도 3년 내에는 다 해결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네, 저는 살 수 그렇게 있는 보고 있습니다. 거군요. 네.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럼 막 또 그 증권사끼리 막 경쟁하겠네요. 그럴 수 있죠. 야. 예. 그런 얘기들도 사실 이제 앞으로 트럼프 이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뭐 은행들이 크립토를 본격적으로 다룬다거나 지금 커스터디 서비스는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그 크립토 커스터디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제가 지난 출연 때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커스터디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예치받고 뭐 예치받고 이자 주고 이런 것들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셀프 커스터디 하시던 분들이 이자 받으려고 은행에다 맡기고 막 그렇죠. 담보대출도 받고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동안에 이제 이자 받겠다고 맡겼던 것 중에 거래하려고 맡긴 것도 있지만 FTX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FTX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이유는 8%의 이자를 줬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랬기 때문에 FTX에 다 맡겼던 거였거든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거래소인데 8%를 주니까 이자를. 그렇기 때문에 중앙화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이 예치해가지고 이자 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컨트롤을 하고 규제 감독을 하는 어떤 기관들이 이자를 주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다. 은행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시선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레이팅인 겁니다. 다시금. 정부가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제도나 상황들이 바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신뢰받아왔던 기관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동안에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많은 어떤 국민들 그런 분들의 관점도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번 미국 대선이 엄청나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렇군요. 그래서 은행주가 네. 또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도 연결되어 있다 봤을 때. 은행주 상승이 요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기대해봐도 될 만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군요. 와.
트럼프가 예. 지난 그 유세에서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 내시빌에서 여러 발언들을 좀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요 발언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좀 다시 좀 상기해 보면 좋을. 제가 메모를 해갖고 왔는데요. 네.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대표적인 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바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물로 삼겠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비트코인을 이미 20만 개 정도를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뭐 범죄자들한테 압수한 것들, 원래 이제 사실 더 많았는데 초기에는 CIA 같은 데서 이제 뭐 이렇게 경매로도 팔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판매를 안 하기 시작했고 경매를 안 하기 시작했고, 그게 20만 개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안 팔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안 팔고 앞으로 사도 앞으로 안 판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거죠. 현재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 이분이 이제 어쨌든 SEC는 증권에 관한 규제 감독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분이 증권의 관점에서 이 코인들을 바라보고 규제 감독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비자 보호가 되는 면도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뭔가 육성되기에는 상당히 어떤 저해하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첫째 날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게리 겐슬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임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 사례들을 보면 대통령이 바뀌는 경우에 이렇게 주요 기관장들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제로 그 내년 1월 20일 날 대통령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는데 그때 사임할 가능성도 꽤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게리 겐슬러라는 분이 예전에 대학 교수를 하실 때만 해도 이 크립토 씬에서는 되게 그 인기 있는 학자였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신 분이 또 MIT였나 거기 그 교수님이셨는데 막 적극적으로 얘기들을 하시니까. 근데 막상 규제기관의 장이 되시고 나서 완전 태도가 바뀌어갖고 되게 규제적으로 가니까 시장에서도 너무 실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이 발언의 함의는 SEC가 조금 더 완화적인, 그러니까 미국의 이 증권에 대한 코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적으로 적용될 것이다라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난번 내시빌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내시빌에서 했던 얘기 중에 또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였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 제일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채굴 기업들을 모아놓고 채굴 기업들을 싹 집합시켜가지고 열심히 해라.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내시빌 전에 이거는. 예. 전에 그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2,100만 개 중에 거의 이제 100만 개도 안 남았거든요. 남아있는 거는 미국에서 다 채굴하겠다. 이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있는 채굴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이것 또한 이제 기대가 큽니다. 예. 그리고 좀 추가하자면 CBDC, 이 크립토 씬에서는 CBDC를 중앙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부담감이 있는데 공화당의 어떤 스타일에 맞게 CBDC 안 한다. 민간이 그냥 알아서 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마켓 시장 지향적인 발언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기대가 많이 되고, 결정적인 내용은 지금 특히 프랑스부터 해서 주요 선진국들 중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곳들이 있는데 개인 지갑들, 네. 개인 지갑에 있는 것까지 다 신고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개인 지갑에 있다라는 거는 그냥 그 개인 지갑에 있다라는 의미는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 금 실물을 내가 집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 집에 금 실물 얼마 갖고 있어? 신고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일부 국가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셀프 커스터디, 자신의 그런 비트코인 코인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얘기들이 사실은 뭐랄까요? 주옥 같아요.
하나하나가 주옥 같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씬에서는 기대를 했던 게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시작될 텐데 그 측면에서는 많이 기대가 되는 거죠. 리레이팅이라는 표현을 쓸 법한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민간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얻겠다. 그러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사가 바로 찰스 호스킨스라고 에이다라고 하는 코인 아시죠? 카르다노 프로젝트. 30%가 올려버렸어요. 이 뉴스가 나오면서 대통령 자문위원회 거기 찰스 호스킨스가 지금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 임명을 뭐 해야지 알겠지만 근데 이런 경우 거의 뭐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찰스 호스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이다 코인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비탈릭과 함께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래요? 크립토 씬에 대한 이해는 정말 이 사람만큼 또 많이 아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예.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자문을 한다? 와.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엄청나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되게 호재를 맞을 수 알트코인은 완전 호재죠. 예. 왜냐하면 특히 이제 증권성이 있었던 부분들이 교통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대로 된 법도 없고, 코인에 대한 제대로 된 법도 없고, 이것을 상품으로 볼 것인가, 증권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그 이견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더리움부터가 애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TF에서 이번에 ETF 이더리움 승인하는 과정에서 스테이킹을 안 되게 하는 상품을 만들기도 한 것이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 거거든요. 솔라나 ETF 뭐 신청만 하고 있지 사실은 기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 증권성 이슈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뭔가 정리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증권이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커머디티다 상품이다 라고 명백하게 선이 그어진다면은 규제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한다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더 좋은 거고요.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팀들 입장에서도 사업의 방향 같은 것들을 미리 이제 정해가지고 명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은 뭐 미국 국민들 대상으로는 뭔가 서비스 할 수 없고 뭐 미국 코인을 발행하면서도 미국 국민들은 사지 말아 주십시오.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중에서도 기회를 얻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을 걸로 기대가 돼요. 선별 잘하면 되는 거군요. 수목 대표님 이렇게 항상 뵐 때마다 너무 좋은 이 사이트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이번에 그래서 저희 고래동 공부 옹달책방과 함께하는 예. 그 윤수목 대표님의 정규 강의를 저희가 한번 예. 열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진짜 앞으로 한 1년 정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정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겠다. 예, 저도 이제 말씀 듣고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어떻게 도움되는 내용들을 준비해야 될까? 그 생각을 말씀 들은 날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의는 이제 저희가 줌으로 예. 라이브로 이제 수목 대표님을 이제 모시고 진행이 될 거고, 네.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4번에 걸쳐서 주 1회. 네. 5일이니까 목요일인가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2시간, 그리고 맨 마지막에 Q&A 1시간.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크립토 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어떤 의견들도 주시고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투자와 운용에 관해서는 또 저도 경험을 오랫동안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 그런 관점 하에서 약간 도움될 수 있는 얘기들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차에는 현재 제가 비트코인 리레이팅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정말로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갈 건가. 그러니까 현재 상황 그리고 이 상황에 주는 기회가 있고 또 위험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그와 관련된 주요 도구들 당연히 비트코인이 제일 중심이고요. 그거 외에도 일부 알트코인 그리고 일부 상장 기업들. 제가 볼 때는 상장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을 하다 보면 그냥 비트코인하고 알트 위주로 가게 되는데 상장 기업 중에서도 어지간한 알트 부럽지 않은 변동성과 그리고 어찌 보면 안정성까지 겸비한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업적인 차원에서 한번 좀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뭐 종목 추천은 아니지만 산업적으로 뭐랄까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것들과 함께 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말씀도 좀 함께 곁들여서 드리는 시간이 아마 둘째 주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수목 대표님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당연히 포함되죠. 예. 코인베이스가 포함되죠. 채굴주의 이제 마라톤 채굴 기업들에 디지털 당연히 또 것들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와, 너무 기대됩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보가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종목들 간의 특성이 뚜렷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에키스 위주로 도움이 아마 분명히 되실 겁니다. 예. 알트코인은 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알트코인들은 아무래도 좀 굵직한 종목들, 최근에 얘기 나왔던 뭐 어쨌든 디파이가 수혜 섹터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저도 생각도 안 했는데 찰스 호스킨스, 에이다 뭐 이런 종목도 이제 언급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 외에 이제 디파이 서비스들이라든지 뭐 트럼프 가족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와. 이런 얘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까라는 측면의 조명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분야가 좀 잘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개인의 리스크 애프타이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데 대한 어떤 아이디어들도 좀 종합적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3주차는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환경도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쓰일 수 있는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대상 자산들과 그 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3주차가 됐을 때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진입과 청산의 어떤 타이밍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시장의 국면이 지금 과열 국면인가, 아니면은 지금은 좀 뭐랄까 뭐 과열이 아니라 완전 그냥 냉각 국면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 그리고 어떤 뭐 산업 그 기업들마다 또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좀 쏠림에 대한 판단들, 그리고 또 기업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국면에서는 이런 기업이 좋고 어떤 국면에서는 이런 기업이 좋은데, 그런 것들의 유불리,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좀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3주차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유료 강의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소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10배, 100배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너무 과장한 건가? 아니, 저는 진심으로, 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예. 그냥 기본적으로 예. 사실 뭐 비트코인하고 알트 이 정도만 대표적인 것만 해도 저는 수강료는 예. 그냥 뽑고 우선 시작하는 거. 왜냐면은 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3주차에 그런 부분들은 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옆에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비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솔직히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번 그 기회에 꼭 한번 좋은 강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수목 대표님, 네. 그 수목 튜브에서 예. 한 개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불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연말에. 아, 예. 맞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게. 그렇죠. 제가 썸네일에 어. 지금 이번 달에 10만 불이 돼도 이번 달? 이번 11월 달에 10만 불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 예. 변화 없으신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그 영상 올린 지 며칠 안 됐어요. 근데 물론 그 사이에 가격이 많이 더 오르긴 했는데, 지금의 속도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시장이 분명히 리레이팅 국면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사실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 뭐 여기 제 촬영 오기 전까지 봤을 때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좀 전에 아까 플러스로 전환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시장에 과열이 지금 없습니다. 코인베이스 쪽도 그렇고 업비트나 우리 빗썸, 주로 이제 리테일의 참여를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지표로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그리고 이제 우리 김치 프리미엄, 요 두 가지를 좀 많이 보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에 과열이 없다. 아직은 일반적인 리테일 투자자들이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비트코인은 분명히 리레이팅 국면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가격 조정을
올라도 조정받지 않으면서 계속 찔끔찔끔 하면서 계속 신고가를 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와, 기회를 안 주네요. 살 기회를. 그러게요.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사야지 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조정받으면이라는 기회는 어찌 보면 선거 전에 트럼프가 될까 해리스가 될까 하면서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컸을 때 그때가 좀 기회였던 것 같고, 지금은 10만 불이 될지 뭐 보수적으로 보면 8만 5천 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정 수준까지 오르기 전까지는 조정 없이 갈 것 같아요. 예. 이게 그 8만 불, 지금 이제 8만 1,000불을 넘었는데, 예. 저는 이제 이번 사이클이 처음이라서 예, 예. 비트코인을 사고는 있지만 과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어떻게 김프가 마이너스 있을까?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마이너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정말로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뀌나요? 하루 이틀 사이에 확 올라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가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하루 아침에 갑자기 3%, 4% 하다가 갑자기 7%, 10% 이렇게 가 있고, 정말로 과열되면은 20% 이상도 가요. 뭐 과거에는 뭐 50%까지 간 적도 있긴 한데 50% 좀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50%를 비싸게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간 적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요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3월 달이 1억 넘으면서 되게 붐업됐을 때잖아요. 물론 지금 그 가격이 넘어서 버렸지만은 그때 김치 프리미엄이 10% 정도까지 갔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거의 지금 제로 수준인 거죠. 이야, 진짜 역사가 반복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반복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대표님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가 예. 중간중간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조정 준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럼 그런 조정은 언제 뭐 어떻게 나오나요? 30% 내외의 조정은 강세 사이클 중에 수차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잘 좀 극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 조정 뭐 상승하는 중에 조정을, 아마 제 생각에는 아까 리레이팅 국면이라고 하면서 제가 뭐 10만 불 정도 얘기했는데 10만 불 정도 가면은 조정 한번 올 것 같아요. 예, 좀 이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 좀 꽤 나올 것 같고, 조정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조정을 받고 나면은 또 그게 추진력이 돼가지고 또 가거든요. 근데 이제 진입 시점에 따라 가지고는 내가 들어가고 10% 올랐는데 20% 조정받으면 마이너스 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이미 높은 가격인데 망설이다가 들어갔는데 10% 15% 먹었는데 갑자기 조정이 와가지고 한 20, 30%를 확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들어가고, 만약에 또 하필이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을 했다. 변동성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역시 코인은 아니었어. 나는 코인이 아니었어. 아니다 하면서 또 손절하고 나가요. 그런 게 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잘 판단해야 되고, 뭔가 알트코인에 컨비션이 없다고 하면 그냥 비트코인으로도 충분합니다. 예. 비트코인 중심으로 하시고 좀 기다리면 또 돌아오니까요. 근데 이 시점에서도 비트코인 괜찮아요? 이렇게 8만 불까지 올라왔는데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 맞는데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팔아야 될 이유가 크진 않다고 봐요. 길게 볼수록. 예. 내가 보유의 목적 자체가 길게 볼수록 5년, 10년, 20년을 본다고 하면 팔 이유가 정말로 없는 것 같고요. 빠질 때마다 사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금 자체가 어떤 목적 자금이어가지고 뭐 6개월, 1년 뒤에 써야 되는 자금이다. 그런 경우에는 마켓 타이밍이 좀 중요하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의 타이밍은 반감기 이후 6개월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크립토 마켓의 사이클대로라고 하면 지금부터 강세장으로 흘러가는 타이밍이기도 하거든요. 뭐 비트코인 리레이팅을 떠나서라도. 그래서 진입 시점으로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목적 자금인 경우에는 어쨌든 중간에 20, 30% 빠지기도 하고 분명히 사이클상 피크아웃을 하고 나면은 또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잘 찾아야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수익률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비트 말고요, 알트를 공부해보고 알트에 도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트에 도전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봐요. 제가 사실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도 얘기 많이 합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20대라고 하면은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해라. 그리고 이제 연배가 60대가 넘어가신다 하면은 지금은 이제 갖고 계신 걸 지킬 때, 더 불리기보다는 지킬 때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알트보다는 비트 위주로 하시는 길을. 그러니까 연령대에 좀 따라 다르고, 연령대라 하면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시플로우를 좀 반영하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젊은 사람은 미래 캐시플로우가 훨씬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연령대가 좀 많은 분들은 캐시플로우가 이제 줄어든 경우도 많고 뭐 은퇴하셨거나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게 권하는데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거는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그 과정에서 공부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또 분명히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약간의 경계를 드리자면 알트코인은 IT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닷컴 버블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IT 기업이 얼마나 되냐. 아마존이나 구글 그런 기업들을 그때 골랐다고 하면 100배, 1000배를 먹었을 텐데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몇 년 내에 망하는 기업들이 많고 그러니까 신생 기업들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마켓 타이밍 같은 게 좀 많이 중요해서 좀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렇지만 알트는 무조건 보지 마라.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네요. 네. 보수적이고 여유가 없고 하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비트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얘기하고 싶지만 젊은 분들이라고 하면 뭐 이런저런 경험들 할 필요가 있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알트에 대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렇죠. 산업이 그러니까 알트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예전 부모님 세대 때 주식하면 큰일 난다라고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던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주식해도 돈 번 사람 벌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미 미국에서도 그런 코인들 못하게 다 금지를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도외시할 필요는 또 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어가는 모습이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인터뷰 통해서 네. 어떤 분께서 전문가께서 그러게 쓰더라고요. 사토시 나카모토도 알트코인의 존재에 대해서 100% 부정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비슷하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그렇죠. 그거를 뭐 그렇게 볼 이유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토시가 처음에 그 비트코인을 만들 때는 사실 이런 전개까지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 백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비트코인의 목표는 하나거든요. 피어 투 피어로 누구의 제3자의 개입 없이 구매력을 전송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거거든요. 사토시가 그걸 2008년도에 백서를 내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예전에 핀테크 기업 같은 것도 그런 도전들을 많이 했었고 사실 페이팔도 그런 고민들을 했던 거예요. 예. 이메일로 돈을 보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만드는 시점에 내가 만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막 뭐 모든 웹3 환경이 다 구축되고 그런 것까지 상상을 했을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그러면 수복 대표님, 앞으로 이런 그 비트코인의 엄청난 이런 상승세, 움직임, 모멘텀 같은 것들을 좀 막을 만한 뭐 대공황이나 막 경기 침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게 있을 있죠. 수도 있을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솔직히 단기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악재 이런 불경스러운 얘기를 제가 입에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된다거나 물론 그럴 경우에 이제 부통령이 이어서 하기 때문에 부통령 또한 같은 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단기 악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몇 번의 그 위협을 느꼈고 뭐 한 번은 총알이 그냥 귀를 스치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재임 기간 중에 암살당한 경우들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후보일 때도 그런 경우 있었고 재임하고 있는 대통령을 암살한 경우들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조금 가까운 어떤 만약에 큰 이벤트가 생긴다고 하면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입니다. 일단 현재 분위기로 보면 S&P 대통령 선거 끝나고 S&P가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어쨌든 미국 중심의 뭐 AI 기업이라든지 미국의 주요 기업들 특히 대형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대감이 많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당장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를 계속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확 꺾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코인도 어차피 같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서 모니터링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만약에 경기 침체나 뭐 대공황이나 이런 악재, 뭐 트럼프 암살, 이런 거는 진짜 좀 너무 그러게요. 제가 이 말하면서도 블랙스완이네요. 그냥 진짜. 이제 월스트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 네. 뭐 생각지 못했던 시장이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고. 맞아요. 예.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생각은 해둬야 되니까요. 저희가 네. 뭐 자금이 많이 투여되면 투여될수록 많은 걸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만약 이런 게 없다고 하면요. 그 대표님께서는 비트코인 네. 이번에 뭐 내년 한 10월? 뭐 사이클 기간 네. 전통적으로 봤을 때 내년 10월까지 정도 보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고점을 형성할까? 꼭 이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이제 난감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뭐 가격을 정확하게 딱 예측하는 게 대단히 어렵고, 어찌 보면은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런 센티먼트를 보고 피크아웃 했는갑다, 이번 사이클이 이렇게 끝났는갑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결국 그게 수급 문제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적으로 볼 때는 비트코인 원화 기준으로 한 7억 원 정도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냐. 그것은 금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 그것을 절반 정도를 비트코인이 가져온다라고 가정했을 때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사이클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면서 비트코인을 사왔어요, 기관들이. 그리고 요번에 선거 직전에 잠깐 일부 순유출이 좀 있긴 했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 이틀에 걸쳐가지고 엄청난 물량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이 리레이팅이라는 표현이 사실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아마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는 순간 아마 그들 머릿속에도 비트코인 리레이팅 됐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 표현 아무도 안 쓰잖아요, 한국에서. 그 의미가 이거는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네?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베팅을 해야 되겠다. 더 가져갈 이유가 생겼다. 이런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이번 사이클 내년 중반 넘어까지 뭐 앞서 얘기했던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발발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다면은 좀 의외로 많이 갈 수도 있다. 왜? 기존에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거예요. 지난 사이클보다는 어쨌든 비트코인의 이해관계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탄력 정도는 좀 덜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사이클의 고점을 15만 불, 20만 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일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이상을 보는 거죠. 예. 50만 불 정도까지도 그 중에 한 7억 정도 될 텐데. 그럼 그분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기관들의 어떤 유입, 기관들 딴에서 들어오는 인플로우를 배제하고 본다고 하면 그 말에 전 동의가 돼요. 그래서 저도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가고 끝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올해 들어가지고 보여준 유입 수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의 변화 같은 것도 당연히 빠르게 바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국회의원 중에 친크립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김남국이요. 지금 전 국회의원이시고. 예. 없잖아요. 지금 현직에는 아마 있더라도 가슴속으로 조용히 품고만 있고 조용히 비트코인만 사신 분은 몇 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당신은 친크립토입니까? 반크립토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친크립토라고 답변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다 꺼리실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예. 그게 대한민국의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면 미국은 엄청 앞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3분의 2가 하원 의원 3분의 2가 친크립토다. 이거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에 당연히 월가에 있는 엄청난 자금들 여기서도 인식하는 게 당연히 다르죠. 우리 여의도하고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그동안에는 마켓에 작동하지 않았던 수요들이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금시총의 절반 정도까지 가져오는 것도 영 말 안 되는 얘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뭐 아까 보니까 어비트에서 한 1억 1천만 원 좀 넘는 것 같은데 대략 뭐 한 6, 7배 가는 거죠. 그죠? 예. 긍정적으로 봤을 때. 잘 안 되면은 여기서 그냥 한 뭐 몇십 프로 좀 더 오르고 끝나는 거고. 예. 아니 그때 그 이제 또 수목 대표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예. 저는 그 수목 대표님 보면은 MSTR 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마이크로 예. 스트래티지 비트코인도 워낙 그 탁월하시지만 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떠오르거든요. 예, 예. 그때 오셨을 때 1,000불 얘기해 주셨거든요. 아, 그쵸. 근데 오늘 300불을 뚫었더라고요. 그죠.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때 200불 초반이었거든요. 순식간에 예. 그냥 이게 1,000불이에요. 그쵸. 지금 흐름대로 가면은 뭐 정말로 1,000불은 그렇게 머지 않아서 될 것 같아요. 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이거 6배, 7배 가면 너무 낙관하나. MSTI가 더 가는 거네요. 그렇죠. 야. 왜냐하면 멀티플은 분명히 과열이 돼가지고 더 오를 거예요. 지금 메타플래닛이라는 기업이 일본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메타플래닛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NAV 멀티플이 5, 6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요? 과열되면은 거의 뭐 7, 8 갔다가 와. 20까지도 갔었어요. 와, 아, 그래요? 진짜. 20까지. 지금 MSTR 2, 3 뭐 이러지 않나요? 3. 3. 3이 약간 안 되죠. 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 정도까지는 시장이 과열이 되면 5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와.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의 2배 정도 더 갈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정말 이거 너무 좀 소설처럼. 이러니까 이제 썸네일이 비트코인 20억 간다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1,000불이 아니라 2,000불도 갈 수 있죠. 야. 비트코인이 낙관적인 흐름을 간다고 보면은. 야, 진짜 제가 이렇게 수목 대표님이랑 영상 찍고 댓글을 보니까 제가 감탄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감탄 좀 안 하면 좋겠다. 조용히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그리고 댓글에 네. 그동안 그렇게 안 가면 어떡할 거냐고 벌써부터 뭐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면은 15만 불, 20만 불밖에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앞서 말씀드린 정말 리스크 요인들이 발생하면 가기도 전에 가격이 좀 꺾였다가 또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런 변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가장 좀 안 좋은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시나리오별로 확률을 한번 부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관점으로 보더라도 확률상 잘 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절반이 넘을 것 같아요. 잘 안 될 확률보다. 일단 리레이팅이잖아요. 이거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다들 어리둥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어떤 의미지? 지나고 나서 알게 될 겁니다. 1월 달에 ETF가 승인되고 1월 10일이었나요? 그죠? 네. 1월 10일이었나? 20일이었나? ETF가 승인되고 한 며칠은 가격이 한참 빠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1월 말부터 거의 1월 10일이었나 보다. 20일 정도가 지난 후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고점은 3월 중순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한 달 반 이상을 랠리를 한 거예요. ETF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 ETF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입니다. 근데 트럼프 당선과 함께, 그리고 이게 지금 의회의 어떤 이런 구도의 변화, 이것이 미칠 영향이란 게 그냥 고작 이 정도일까? 지금 우리 그 수준에서 지금 8만 불 정도면은 우리가 경합 보이던 레벨이 6만 9천 불 이 정도잖아요. 많이 빠졌을 때가 6만 7천 불, 7만 불 조금 올라갔다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15% 이 정도 오른 수준이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이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화가 많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다 비트코인을 살려고 할 때는 정말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담합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악재를 퍼뜨리고 서로가 저렴하게 살라는 경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약간 음모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시장에는 항상 여러 어떤 힘의 싸움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지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들 중심이었고, 그다음 일부 기업들 중심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금융기관들, 국가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해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설사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 쪽에서도 또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 이 시점은 시간이 많이 지나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